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이치를 궁구하는 학문이고, 불교학도 똑같습니다. 마음의 이치를 궁구하는 학문이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뭐냐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좀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정말 너무나 이제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었죠. 근데 식상해서 자세히 또 생각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식상한 것을 뭐 오늘 또 할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 인도에서는 빨리어로 찌따라고 했죠. CITTA. 그랬고 중국에서는 마음 심자로 번역을 했죠. 마음 공부한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가볍다. 마음이 속상하다. 어, 그럴 때 그 마음이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료히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실존하는 사람이 되죠. 근데 그 글자만 알고 이해를 못하면 실존하지 못해요. 그냥 그 글자만 아는 거죠. 근데 이 구조를 이해한다라면 실존하는 사람은 돼요. 그러면 인생의 방황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수행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불교 공부를 했지만 수행을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방황을 한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깊이 사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란 건 뭐냐면은 이거죠. 그래서 6가지의 기능이 안이비설신의가 육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료에다가 제가 육근자 그랬는데 눈, 귀, 코, 혀, 몸, 의지의 기능을 가진 어떤 자아가 형태, 빛깔, 소리, 냄새, 맛, 접촉 대상, 개념 이 6가지 대상을 보아 아는 작용 이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지금까지 쭉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들은 이야기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것이 도대체 뭔 소린 거라고 하실 텐데요. 어, 이건 실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어떤 존재도 홀로 존재하지가 않죠. 사과라고 불러주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데 사과 존재할 수 없잖아요. 손뼉 소리도 손이 마주쳐야 손뼉 소리가 나는 것이고, 어, 시속 100km 가는 기차가 존재한다는 것도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 때문에 100km가 존재하는 거죠. 관찰자가 이동을 해버린 100km의 기차가 존재하지 않죠. 모든 것들은 조건되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마음이 존재한다 할 때는 전제가 우리의 감각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인지기관이. 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이라는 박쥐가 듣는 것과 인간이 듣는 것이 다르잖아요, 세계가. 그래서 인간이라는 감각기관이 그 감각 대상을 포착해서 나름대로 인지를 하죠. 그 순간 뭐가 존재를 한다 하죠. 그게 존재의 실상이죠.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뭐가 나쁜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 좋은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 뭐가 따로 존재한다라고 여기고 그 허망한 그 대상과 우리는 탐욕을 부리고 싸우고 살죠. 인식을 하는데 그 인식하는 과정이 정보를 수용하고 말초신경에서 정보를 수용해서 인지기관 뇌에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호르몬 작용이나 어, 그런 것으로 반응을 하죠. 그 일련의 과정들을 생명 활동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이치를 궁구하는 학문 그랬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마음의 이치를 궁구한 학문이 심리학인데 왜 궁구하냐고요? 궁구하는 이유가 뭐죠?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똑같은 이유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통스럽지 아니하면 이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공부를 하는 것이어서 마음이 이치를 궁구하는 이유는 마음의 고통을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뭔가를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행위를 하는 것이지 숨 쉬는 행위 하나라도 모든 행위가, 뭐 중생들 모든 행위가 나름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위들이죠. 물을 마시는 것이, 물 안 마시면 고통스러워 죽잖아요. 그죠? 음. 모든 행위들이 내가 생존을 위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더 고통스러워지니까 그걸 함으로써 더 고통스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똑같은 목적입니다. 똑같아. 이구등락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자들이 있고 어리석게 이구등락하는 자들이 있고 그 차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이 공부까지도 하는 행위가 마음의 고통을 없애고자 이 공부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숨 쉬는 동작 하나하나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시간이 나, 짬이 나서 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모든 행위가 고통에서부터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이 행위를 한다는 걸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해가 됐다라면은 그 마음의 고통을, 그 마음이 왜 중생들이 고통스러울까? 그 말이죠. 두 개를 이야기를 해놨죠. 첫 번째는 형태와 개념에 대한 집착이라고 적어놨죠. 형태는 뭐예요? 눈으로 보는 대상이 뭐죠? 어떤 형태와 빛깔이죠. 그것도 하나의 형태고, 모습의 형태, 그랬고, 귀로 듣는 것은 소리죠. 소리의 형태라고 해요. 냄새가 있죠? 냄새의 형태, 맛의 형태, 촉감의 형태, 그렇죠? 그런 물질적인 다 형태들이고, 그리고 개념이라는 것은 의식의 대상이 개념이죠. 그래서 형태는 물리적인 가르기죠. 이것과 저것이 다른 것으로. 그리고 개념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개념을 짓는 것. 이것과 저것이 분간되어진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이 내가 보아서 즐거운 것이 있고, 보아서 추한 것들이 있잖아요. 들어서 좋은 것이고, 들어서 시끄러운 것이 있잖아요. 냄새가 향기로운 것이 있고, 냄새 악취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언어가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맞는 형태나 내 마음에 맞는 개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형태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단어가 들어오면 반사적으로 쳐내요. 못 쳐내면 아파. 못 쳐내면 결국에는 상처를 받고 그 상처된 마음을 잠재의식에 꾸겨 넣어. 없어지도 않는데. 그래서 속에서 썩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태와 개념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항상 폭탄을 들고 다니는 사람 같다. 형태와 개념은 지금 이렇게 내가 언어를 붙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감각견을 갖고 있을 뿐인데 그것이 좋아하는 그것이 진리고 그것과 관계없는 건 진리가 아니고 바른 게 아니다라는 아집이 있으면 항상 다른 것을 만나게 되면 몸부림칠 정도로 고통을 받게 된다고요. 모든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계속 고통받고 그래서 멈춰있는 시기에는 하루에 2번 정확히 맞죠. 하루에 한 2번쯤 기쁘고 나머지는 다 고통스러워. 다 짜증나고.
그게 형태와 개념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 집착을 벗어난 사람들은 내 육군에 대한 집착을 벗어놓고 이 상황에서 이거 적절하지 않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적절하지 않고 내 입맛에 맞는지, 입맛에 안 맞는지가 중요한 거라. 그래서 입맛에 안 맞는 것이 뱉어버리고 못 뱉으면 당하는 것이고 힘든 것이고 상처를 받는 것이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나는 고통스러울까? 내 기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고통이 그쳐? 세상이 나를 공격하지 말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나의 그 고정된 그 형태와 개념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허망한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고통스럽지 공격하지 않기만 바라는 거지. 나는 착한데 왜 세상 나를 공격하지? 그 개념과 형태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고통이죠. 그것을 우리는 번뇌의 장이라 그래요. 그걸 번뇌라, 번뇌. 번뇌라고 하죠. 자, 두 번째는 그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 통증의 소멸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있어요. 자, 소지장이라고, 소지장. 이게 그 고통의 소멸의 내용을 알지 못할 때 두 번째 화살을 맞게 돼. 그래서 번뇌장은 첫 번째 화살이거든요. 내가 개념과 형태에 고집해서 맞는 화살은 첫 번째 화살이에요. 수행자들은 첫 번째 화살 맞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부터서는 약해져야 돼요. 자, 두 번째 화살이에요. 고통이 있어.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의 소멸 방법을 알지를 못해. 그걸 소지장,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지. 거기도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개념과 형태에 대해 가지고 집착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집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알면은 그 소지장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 기준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을 절대 놓지 아니하고 일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를 갖다 죽여버리는 방법밖에 없어. 내 눈앞에 없어지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니 그것이 안 되니 그렇게 해버리면 또 교도소를 가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정신병이 걸려버리고 집착할 것이 없다라는 그 자성이 공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는 것이 고통의 소멸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해결 방법이 없어. 두 번째는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게 자성이 공하다는 것을 알았어.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말과 행동을 알아야 돼. 적절한 말과 행동을 알아서 그 말과 행동을 하면 상황이 풀어져요. 고통이 해소되고 귀신이 천도가 돼. 이제 그것이 완성이 된 사람을 우리는 일러서 부처라고 하고 행복이 완성된 사람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고통의 소멸을 하려면은 고통 자체를 봐야 되잖아요. 고통, 형태와 개념에 집착이 생겨서 되어지는 고통들을 볼게요. 정보 수용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이제 정서장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검정 안경테를 쓴 어떤 남자아이 괴롭힘을 당한 여자가 성장해서도 검정 안경테 쓸 남자만 보면은 고통스럽고 불안하다는 거죠. 그것은 검정 안경테만 보자마자 내가 수동적으로 고통스러워져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 여자만 고통스러워. 그 사람이 수용적인 고통을 받으니까 정서장애가 있다. 정서가 불안한 사람이다. 이 검정 안경테에 그 고통이 링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것에 대한 메커니즘을 풀어놓은 것이 파블로프의 개라는 실험이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제 또 토론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수동적인 상태에서 파블로프의 개의 실험에서 되어진 종소리만 딱 울리면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에 된 것을 정서 장애. 그걸 치유하는 것들이 정서 치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 장애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상황만 되면 그것을 벗어나려고 정확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꼭 어, 회피하는 행동을 해. 고통스러우면 나는 일을 해결하지 않고 술을 마셔. 나는 고통스러우면은 뭐 게임 중독에 빠져. 고통스러우면은 나는 투덜대.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은 이제 스키너의 상자라는 실험이 있죠. 어, 스키너 상자에서 어떤 쥐가 목, 목이 마른 상태에서 우연히 어떤 걸 배를 딱 눌렀더니 물이 나와. 그래 마셔. 근데 그 인과를 몰랐는데 이제 인과를 알았어요. 목이 마르면 그 배를 눌러. 그럼 물이 나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상황만 되면 그러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그 조건화된 거예요. 그 능동적 조건화된 거죠. 아, 정보 수용은 파블로프에게는 수동적인 조건화, 그리고 스키너의 상자는 능동적인 조건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하나의 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반응이 되면 부처지만 바르지 못한 반응이 되는 그것이 업이 되는 거죠. 업이. 그 잘못된 행동이 되면 그걸 행동 장애라고 하고 그걸 치유하는 걸 행동 치유라고 하죠. 그리고 정서 장애와 행동 장애가 항상 중심에는 인지 장애가 있죠. 음. 인지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정서와 행동 장애의 뿌리는 인지입니다. 이게 모든 것들은 인지 장애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죠. 오해, 오해하는 것, 회피하는 것, 그걸 인지 장애 그리고 인지 치유라고 합니다. 육근자 밑에를 보면 제가 눈의 기능을 가진 자가 뭐 귀의 기능을 가진 자가 주격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걸 자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프로이트라는 분이 그것을 생물학적인 자아가 있고 사회 이상적 자아가 있다고 해요. 왜 이 자아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은 그 조건생이죠. 인간은 몸뚱아리가 있죠. 몸뚱아리는 하나의 세포가 약 60조 개의 세포가 결합되어 한 생명이 존재하잖아요. 한 세포가 생존하는 양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래서 그 세포 안에 DNA를 갖다 유지하려고 하는. 먹는 것이나 아니면 생식세포나. 이게 생물학적 자아가 있죠. 그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인간이는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라고 하는 것에 영향받고 동양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성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집안 환경, 학교 환경, 기후 모든 것들이 외적인 그런 사회 이상적인 자아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루어진 그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 이상적 자아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생물학적인 자아가 존재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손뼉을 딱 치면 이 소리를 듣는 자아가 있거든요. 그 자아가, 그 생물학적 자아나 사회 이상적 자아에 끌려가 버리면 그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고, 손뼉을 딱 치면 그 듣는 그 선택하는 에고가 끌려다니지도 아니하고 고집도 부리지 않는 건강한 에고가 된다라면 그를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아를 볼 때 선택하는 자아가 있고 그리고 본능에 충실한 생물학적 자아, 음, 달면 삼키고 쏘면 뱉어버린 그런 자아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눈치 보는 자아가 있죠. 그 자아가 이제 섞여서 하나의 자아가 되고 조화로우면 건강하고 조화롭지 못하면은 너무나 답답한 사람 아니면 너무나 욕망에 끌려가 버리는 사람 뭐 그렇게 되어 버리죠. 그리고 알면은 육식에는 우리가 지금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이 의식이죠. 의식. 그리고 인식할 수 없는 데가 이제 무의식이 있죠. 그리고 인식을 하려고 하면 인식이 되지만 어, 언뜻 보면 인식되지 않는 그 층을 이제 전의식이라고 해요. 전의식. 그래서
무의식에는 이제 다음에 할 스키마, 또 신념 체계들이 있고, 불교에서는 팔식, 알라야식이라고 해요. 인식되지 않는 씨앗들이죠. 그리고 의식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방어 기제들이 존재를 하고요. 전의식에는 뭐 내면의 콤플렉스들이 도사리고 있다가 의지로서 도사리고 있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 방어 기제로 툭툭 튀어 올라오죠. 음. 지금 이 한 페이지에 속하는 어, 일들이지만 제 생각에 이 내용들이 뭐 범위가 결코 작지 않잖아요. 작지 않은데 지금 이제 계획했던 전자출판도 안 되고 뭐 판사하려고 차근차근 판사를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된 상황이지만 제가 새벽 1시부터 한 6시, 7시까지 그냥 맑은 정신으로 이것만 사유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 열정으로 본다라면은 오늘 강의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못했을지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번뇌장이라 하면 뭐 이렇게 탐진치로 감정적으로 뭐 화를 내고 뭐 한 이런 부분을 번뇌장, 소지장은 그냥 너무 분별하거나 판별함으로써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는 장애, 그냥 이렇게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니. 자, 그걸 본다라면 형태와 개념이 집착이 되면은 어떤 형태를 집착을 하면 그 형태 아닌 것이 다가왔을 때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것이 성냄이라고요. 성냄을 대면 왜 성냄을 내는 거예요? 그 형태에 대한 집착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형태. 내가 좋아하는 개념. 이런 집착이 있잖아요. 그것이 탐욕이라고요. 그래서 너 형태와 개념에 집착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집착을 탐욕이라고 하고 그것이 아닌 게 다가와서 짜증나는 것이 성냄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맞다라는 그 생각 자체 어리석음, 그 탐진치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제가 이해를 한 것은 그 CNP의 뿌리를 더 설명해 내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아비다마 불교까지는 이제 소지장을 뭐라고 하냐면은 집착할 것이 없다. 자성이 공하다는 암까지만 이야기해요. 근데 대승불교에 오면 그 알을 바탕으로 해서 관계성 속에서 가장 적절한 지혜의 알을 알아내는 것이 있어요. 그게 소지장을 타파하는 알미예요. 어떤 사람과 내 관계가 어떤 오해 하나 때문이었는데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도인이라는 사람이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나는 아란이라 평온하지만 저가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뭔 부처예요? 자기는 먹고 탐니지를 소멸했다 빙긋이 웃고는 있겠으나 내가 한마디만 하면 저가 오해를 풀고 편안해질 텐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게 소지장이고 그걸 알면은 소지장을 없애서 그 말을 타일러 줘서 인지치료를 시켜서 그를 편안케 하는 것이 소지장을 없애는 거예요. 사회가 불합리한데 독재 정권에 혹은 일제 압제에 그렇게 살고 있는 본인이 아란이라고 그냥 방구석에서 뭐 독재를 하든 말든 일제를 압제를 하든 수탈하든 말든 그냥 빙긋이 웃고 있으면 나를 해탈했다. 누가 그 해탈을 믿겠냐고. 충성은 아픈데. 그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중생이 편안케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방 속에서 혼자서 깨달았다고 그것을 순수하게 말하면은 소승불교의 단계고 그걸 벗어나서 내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과의 속에서 팔정도를 행하려고 하면 그것이 대승불교라고. 그건 선택이 아니고
소승불교가 탈자아를 목표로 하고 탈자아가 되면 관계 수행의 완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비다마 불교의 어떤 그 전적에 더 이상 공부하지 아니하면 방 속에서 해탈하고 되는 아라한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는 따뜻함이 없는 사랑이 없는 실천이 없는 그런 불교로 그런 수행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 중에서도 대승불교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본내장으로만 고통의 원인을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소리장에서 자성이 공한 암까지만. 네, 모든 상황 속에서 팔 정도의 고통의 원인 암까지 거기까지 하는 것이 대승불교고 그것이 이제 온전한 불교죠. 이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본내장과 소지장이 있다는 것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냐면은 정말 어려운 것은 실천이거든요. 근데 실천하기도 전에 이것도 이해가 안 돼버리면 실천할 가망이 없지. 그냥 불교는 한다면서 실천을 못 하더라도 이해라도 하고 있으면 실천할 여지가 있을 텐데 이것도 정리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버리면 어느 세월에 실천하겠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불교는 스님 책 공부하는 걸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의 기준을 모르는데 자기 업대로 자기 형태와 개념에 맞게 하면 그것이 보살행이래. 자기 생각에 맞게 하면 착한 일이래. 그것은 아집이고 자기식대로 하는 폭력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것도 안 돼버리면 대승보살이 될 희망도 없습니다. 이건 너무 기본 중 기본인데. 수진 보살님은 네가 왜 여기를 와서 스님한테 맨 야단을 맞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좀 맞아도 괜찮아요. 어? 울지 말고, 잉? 울지 말고. 아, 그러니까 요런 말 듣고 울어도 괜찮아. 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러고 이 생을 마치고 윤회해야 한다.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나침반도 들지 않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야. 수다원이 됐다는 것은 나침반을 장착하고 윤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실천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실천. 이게 음, 이렇게 번뇌장이 이제 올라오고 음, 이제 소멸법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 것 같은데 이게 일상생활을 이제 하면서 음, 이제 탐진치가 이제 떠오를 때 어, 그 감정이나 욕망에 이렇게 휩쓸려 가버리지 되게 음. 막 실천이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제가 방금 이제 생각한 방법은 음, 이제 좀 그 메모 카드에다가 이제 적어놓고 이제 가지고 음, 다닌다던가 음, 이제 좀 대처 방법을 이게 좀 아니면은 그 대처 방법을 철저히 외워가지고 이제 그 위기 상황에서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생각이 났는데요. 예, 스님께서는 혹시 그런 실천에 대한 스님만의 방법이나 팁 같은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스님들 한 거 보면은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왕도가. 거기 실전 방법을 딱 하려면은 왕도 없이 딱 하나가 기정의 사막이고 팔정도 그래요. 그것 이하 없어요. 아무리 궁금해도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어요.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팔정도인데 계정의 사막이고 육바람이되고 그거 외의 방법은 없다. 그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또 보고 또 사요 또 사요 실천을 하느냐. 조금 이제 우리 경월 거사님처럼 쪽지 접어 다니면은 불보살님 3세 불보살님들이 너무 기특하다 하지 않겠나.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안 되니까 쪽지라도 적어 다니면 불보살님들이 탐복을 해가지고 불보살님 가피로 되겠다. 근데 그
그 방법론이 영리한 사람들은 내가 해탈하는 방법이 팔정도지 라는 마음에서 하나도 의심이 없어야 하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팔정도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을 안 믿어요. 그것 말고 뭐가 또 있을까 이렇게 찾더라도 팔정도를 어떻게 더 잘 이해해 볼까고 찾으면 영리한 건데, 팔정도 너무 식상하니까 조금 더 신기한 거 찾으라고 찾다가 다시 팔정도 희어나오 지금 12제 18개 팔정도 여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리하다라면은 지금 여기에서 떠나서 다른 데서 찾는 행위를 되도록 그 시간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또 헤매겠지. 근데 갔다가 이 이야기 들으면 좀 더 빨리 오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나도 얼마나 헤맸으면 이야기를 하겠나? 헤매보지 않고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지. 그래서 여러분도 헤매도 괜찮은데 많이 헤매지 말고 이생 마치고 나서 헤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